효자는커녕 손가락도 까먹은 놈들입니다. 82살 이순의 할아버지는 임종 일주일 전 큰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여 년을 은행 임원으로 살아온 큰아들 이명호. 그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거든요.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연락 들어올 시간이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순의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내 자녀가 한 가지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은행 임원 큰아들, 교사 둘째 딸, 대형병원 간호사 셋째 딸, 그리고 작은 장의사 막내 아들. 그들은 제사 비용 3천만 원을 놓고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낼 거야? 그 순간부터 이순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골만큼 무거운 침묵이 가족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70살부터 82살이 될 때까지 가족의 모든 위기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의 신혼집 전세금 2천만 원, 둘째 딸의 결혼식 비용 600만 원, 셋째 딸의 아이들 교육비년 100만 원씩. 막내 아들이 장의사 자격증을 따려 할 때 학비를 대신 내주신 분도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과 전월세 주택 20만 원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반찬은 늘 시장 구석의 할인 코너였고 옷은 10년째 같은 것을 입으셨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막내 아들 이준환만 빼고. 이준환은 장의사 일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장례식 비용을 놓고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준환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의 그 깨달음은 막 현실이 되려고 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큰 병실 같은 장례식장에 네 자녀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누가 주관할 거야? 큰아들 이명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은행 임원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제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제사 음식, 재관, 지방 공양, 사진 인쇄 비용. 다 합치면 3천만 원을 넘을 거야. 그래서 누가 낸다는 거야? 둘째 딸 이혜자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58살 교사였지만 항상 실리적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넷이서 나눠내지. 나눠내? 750만 원씩? 셋째 딸 간호사 이은희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만 해도 아이들 학원비 700만 원을 썼어. 아버지 통장에도 돈이 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 이준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엔 60만 원밖에 없어요. 뭐? 60만 원? 세 형제자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준환은 할아버지의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곳엔 확실히 6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퍼준 할아버지의 최종 통장 잔액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만큼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막내가 전부 낸다는 거야?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준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도 힘들어. 너나 잘해. 둘째 딸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제사에 쏟을 순 없지. 우리도 남겨야 할 게 있어. 셋째 딸도 덧붙였습니다. 큰아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연락 들어올 것 같은데 너희가 알아서 해. 형으로서 할 일은 했고 이제 너희가 결정해. 그렇게 큰아들은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남기신 게 뭐 있으세요? 이준환이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쓴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깔린 상태, 순 자산가치 500만 원.
통장 위에 기록으로부터 60만 원. 보험금 5년 기한 만료된 명. 빌린 돈 막내에게 600만 원. 빌린 돈? 막내한테? 셋째 딸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장의사 자격 따는 데 갔던 돈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갚아라고 하셨는데. 이준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갚기 전에. 큰아들은 이미 나갔고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럼 너는 그 600만 원을 아직도 아버지 빚으로 생각하는 거야?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넌 제사비 3천만 원을 혼자 낼 거야? 아니면 우리도 함께 낼 거야? 침묵. 셋째 딸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거든. 조금 더 기다려야 해. 그럼 나랑 막내. 둘째 딸도 일어섰습니다. 내 월급은 가정에 전부 들어가. 형도 하나도 안 내고 넌 배운 게 장의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에서 내 자녀는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임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교사는 실리적이었고 간호사는 남편의 무직을 이유로 했으며 장의사는 600만 원의 빚을 이유로 했습니다. 그 순간 이준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남기려던 거였을까요? 그가 중얼거렸을 때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은 계속 밝았지만 그 네 자녀의 마음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은 이준환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친구들을 불러 촌스럽지 않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3천만 원을 온전히 제 몫으로 낸 것도 이준환이었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를 향한 죄책감만 깊어져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준환은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구식 옷장 뒤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10년도 넘은 카달로그 뒷면을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준환은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는 그리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명호가 은행에 들어갔다던데 그 정도면 큰 빚을 짊어지고도 견딜 수 있는 아들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 전세금을 내게 했을까? 어쩌면 명호는 자기가 견딘 것만큼 다른 누군가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준환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혜자는 가르치는 아이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집에 와선 항상 피곤해했다. 교사라는 일이 그렇게 힘든가? 아니면 자기 인생이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가?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희는 남편을 택했고 아이들을 택했다. 그게 맞는 선택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선택을 강요하면서 남편의 실직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그건 부분적으로 맞다. 하지만 부모도 자식의 짐을 나눠지는 것 아닌가. 넌 힘들겠지. 그래도 견뎌줘서 고맙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준환이가 제일 고맙다. 그런데 미안하다. 600만 원이 그렇게 무거운 빚이 될 줄은 몰랐다. 아들아, 그건 빚이 아니라 투자였다. 넌 그걸 모르겠지. 내가 죽고 난 뒤 넷이 싸울 게 분명하다. 제사 비용, 유산, 그 많은 것들. 하지만 기억해두거라. 이 네 자식은 모두 내 자식이다. 그리고 돈으로 효도를 재지 말아라. 시간이 답이다. 이준환은 그 마지막 문장을 5번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답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큰 형 이명호에게. 형, 저 할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읽어봐야 돼요. 내일 아침에. 다 같이 봐요. 두 번째 전화는 둘째 누나 이혜자에게. 누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일 모두 함께 읽어봐요. 오전 10시.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다시 만나요. 세 번째 전화는 셋째 누나 이은희에게. 은희 누나, 할아버지가 당신도 알아야 할 얘기를 남기셨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날 밤 이준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밤샘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형과 누나들에게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답장을 보낸 사람은 큰아들 이명호였습니다. 내일 꼭 가야겠다. 그 짧은 메시지에는 10년을 못 본 눈물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제사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내 자녀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만 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내 자녀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지난 10년 반을 살아온 작은 방이었습니다. 천장의 스티로폼은 곳곳이 노래지고 창문의 틀은 낡아서 바람이 샜습니다. 하지만 이 방 한 귀퉁이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5 자녀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놓인 작은 공간 말입니다. 이준환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명호야, 넌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혹시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은행 임원까지 올라간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큰아들 이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할아버지 앞에서 몇 번이나 뭐 하는 거야? 전화 왜 자꾸 해? 이렇게 차갑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명호, 혹시 너도 아는가? 돈으로 효도를 재면 안 된다는 것을. 넌 내게 돈을 주고 나는 그 돈을 다시 너희에게 줬다.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나? 아니다. 시간이 효도다. 나를 앉아있는 시간, 그것이 효도다. 이명호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명호, 마지막 부탁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해보거라. 그 어머니가 생각난다면 나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사랑했던 방식이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그 문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은행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말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이준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혜자야, 너는 항상 현실적이었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니다. 세상은 현실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혜자,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둘째 딸 이혜자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현실과 가족은 다르다는 것을. 너는 학교에서는 현명한 교사지만 가정에서는 따뜻한 딸이어야 한다는 것을. 둘을 동시에 하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 안에 그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혜자는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았습니다. 혜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아다오. 돈으로 계산하면 부자는 많지만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가족과의 시간에 돈을 계산하지 마거라. 그 시간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비싼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희야, 넌 항상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었다. 첫째는 아니지만 넌 가족 중에 가장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나. 아,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했나? 셋째 딸 이은희는 얼굴을 감싸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희,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의 걱정이 나를 살게 했다. 너를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성됐다. 이은희는 형과 누나들 앞에서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은희,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버려두거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남긴 600만 원의 빚은 잊어라. 그건 빚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증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환이를 위한 글이 길었습니다. 준환아, 넌 나의 가장 큰 기도였다. 장의사라는 일을 택했을 때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죽음과 가까운 일을 왜 택했을까?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이준하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눈물로 페이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준하나, 이제 너는 나의 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족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쓸모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 모든 일의 끝에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준하의 양 어깨가 울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준하나, 이것도 알아주거라. 내가 나를 위해 3천만 원을 쓰는 그 모습이 나는 가장 아름다웠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형과 누나들이 못한 일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마거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선물이 될 테니까. 마지막 문장은 내 자녀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제 이 글을 읽는 너희는 분명 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서로를 안아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내 자녀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은행 임원은 잠시라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제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설득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그 생각도 눈물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의사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게 이해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내 자녀는 할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명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무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은행 임원답게 말을 조리 있게 하려던 노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너희한테도 미안하다. 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해자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형,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형이 돈을 버는 동안 나는 형을 원망했어. 하지만 그건 나의 실수였어. 이은희도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남편의 실직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고. 이준환이 새 형과 누나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그건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날 밤 내 자녀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명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마다 제사를 지낼 거야. 아버지 제사를 함께. 이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이은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이준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것. 이거였구나. 다음 주 수요일 내 자녀는 다시 할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싸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것은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명호는 자신의 은행원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자는 교사가 아닌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어머니가 아닌 딸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하는 장의사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막내로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명호는 점심시간이 끝나 5분을 남겨두고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준환이 잠깐만. 내가 아버지 무덤에 갔어.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취나물을 놨어. 기억하냐? 아버지가 항상 시장에서 그 취나물만 고르던 거. 이해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제사상을 차려놓을 음식을 사갔습니다. 예전처럼 실리적으로 계산하면서도 이번엔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실까? 라는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은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는 아버지 제사 때문에 좀 바빠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학원은 한번 빠졌으면 좋겠어. 시간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준하는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의 집에서 내 형제자매를 맞이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명호는 회사에서 최근에 부쩍 점심시간에 나가신다더니 하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무덤 앞에서 중얼거리며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이혜자는 학교 상담실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최근에 변화가 생겼어.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돈은 없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이은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나? 그리고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난 그동안 아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날 지키고 있었구나. 너도 이제 알겠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6달이 지났을 때 이준하는 회사에서 제일 많은 영상 통화를 받게 됐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내가 너를 찾고 싶어. 이명호. 준하나, 너 오늘 형이 큰 계약을 성공시켰어. 아버지 무덤에 가서 먼저 알렸어. 그리고 이준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할아버지가 왜 시간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365일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이명호는 은행 임원으로서의 모습도 버렸습니다. 대신 그가 택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네 자녀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 기억하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셨던 날, 이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우리를 아직도 어린 자식처럼 생각하셨어. 이명우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우리가 늙어도 항상 자식이었어. 나이에 상관없이. 이은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네 자녀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할아버지가 이건 준환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야라고 말씀하던 것. 추석이 되면 항상 할아버지가 밤을 깐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 할아버지가 왜 항상 아침 일찍 깨어서 신문을 읽으며 우리 이름을 중얼거리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들. 그런데 그날 밤 이준환이 할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형, 누나들. 또 뭔가 나왔어요. 네 자녀는 다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일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21살이던 해 처음 너희 어머니를 봤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집도 미래도.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이명호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다. 이 작은 생명이 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가 행복해지도록 나는 평생을 바칠 거라고. 이준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왜 자신의 학비를 내주셨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낳고 열흘 뒤에 돌아가셨다. 그때 내 나이는 37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나를 살게 했으니까. 이혜자는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열흘 뒤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서 내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 사실들이 이제야 진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크면서 나는 돈을 모았다. 정확히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다. 왜냐하면 자식들의 필요는
통장의 크기와 무관하게 무한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들, 그 사랑들을 누군가에게는 줘야 했으니까. 이은희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는 눈빛으로. 내가 여든이 되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게 뭘까? 돈? 아니다. 건강? 이미 떠났다. 그럼 뭐가 남았나? 가족이다. 오직 가족만 남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함이다. 그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내 자식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거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내 자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호는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놀랐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해온 임원이 휴가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명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명호는 형으로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자의 학교에 찾아가서 자신의 누나를 도왔습니다. 누나, 저 형이 와줘도 돼? 형? 고마워. 이은희의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명호는 자신의 인맥을 써서 도왔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번엔 될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인데. 이명호는 그 말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답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명호가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이모님, 한 달 휴가 다녀오시니까 왜 좀 달라 보이세요? 이명호는 웃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여요? 내가 이제 돈으로 모든 걸 재지 않기로 했거든요. 동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는 처음으로 함께 할아버지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명호가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이런 모습이겠지? 이해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 이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한테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서. 이준환이 꽃을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 자녀는 할아버지가 늘 가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매일 오시던 곳이지? 그래. 저 취나물 파는 아줌마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항상 물어봐요. 가족들은 잘 있냐고. 이준환이 가리켰습니다. 내 자녀는 그 아줌마 옆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이명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씀했는데. 내 아들은 은행 임원이고, 내 딸은 교사고, 한 명은 간호사고, 막내가 장의사야라고.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시장 아줌마의 말에 내 자녀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내 자녀는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방, 그 낡은 방을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이해자가 물었습니다. 이명호가 생각했습니다. 이 방을 우리가 함께 관리하자. 뭐? 이 방을 팔거나 버리는 대신 우리가 돌아가며 관리하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제사도 여기서 계속 지내자. 아버지를 더 오래 곁에 두는 거야. 그 시간이 아버지가 원했던 거잖아. 내 자녀는 모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방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호는 매달 한 번 방의 벽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해자는 매달 한 번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은희는 매달 한 번 방의 작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하는 매주 수요일 이 방을 제사 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명우가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하나, 큰일 났어. 이준하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뭐가 큰일인데? 아, 아니야. 좋은 일이야. 내가 승진했어. 이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진짜 놀래지 마세요. 승진이 뭐가 크다고. 아니지. 이게 뭐냐면 나한테 해외 근무를 보내겠다는 거야. 2년이야. 미국으로. 침묵. 형, 그럼 재산은? 이명호도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어. 뭐? 나는 승진을 거절했어, 준하나. 내가 그 시간을 버릴 순 없었어. 2년 동안이면 너희를 봐야지.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지. 더 이상 돈이 뭐 하는 건지 몰랐던 시간으로는 안 돼. 이준하는 전화를 들고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이명호도 함께 울며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자녀는 함께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명우가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이해자가 말했습니다. 돈이 뭐인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이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준환이 꽃을 다시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네 자녀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이명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했는데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저녁은 아버지 제사를 지낼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될 거야. 우리 가족의 시간이 될 거야. 좋아요. 나도 찬성. 당연하지. 네 자녀는 모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또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네 자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방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방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명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이혜자가 학교 아이들의 성장을 자랑할 때, 이은희가 남편의 새로운 직장을 축하할 때, 이준환이 그날 지낸 장례식에서 있었던 그 가족의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순간이 할아버지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젠가 이준환이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없으신데도 우리가 계속 와야 하나요? 이명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이 방에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 시간이 답이라고. 이혜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이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이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이 시간이라는 걸. 여름이 또 왔고 겨울이 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명호는 회사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리더십이라는 상이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홍상은 무엇인가에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자는 교사 경력 15년 만에 학생들과의 관계가 가장 따뜻해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은희의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준하는 장의사로서 죽음 앞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자녀는 모두 할아버지가 남긴 말의 무게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시간이 답이다. 어느 날 이준환이 또 다른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딘가에 놓아진 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준환아, 너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했어. 마지막 임종 전에 이 말을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이준환은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필적이었습니다. 준환아, 내 네 자식들이 언제나 잊지 말게. 돈으로 효도를 재지 마라. 시간이 답이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때는 이 시간을 잊지 마. 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밤, 이준하는 형과 누나들에게 그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녀는 모두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언젠가 이명우와 이혜자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석시켰습니다. 아이들아, 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선물을 남기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뭘 주셨어? 시간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의 얼굴에서 보이는 따뜻함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준환의 아내가 처음으로 제사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이명우는 아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이 시간을 전해줘. 할아버지처럼. 그럼요, 형. 난 꼭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네 자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방에 모입니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 방의 영혼으로가 아니라 네 자녀의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가 그의 직장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돈을 위해 사는 거야? 정신을 차려. 시간이 답이야. 우리가 가진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야. 후배들은 이명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10년 전 자신들의 임원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모님께 뭔가 있었어요? 이명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 말이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 네 자녀처럼 돈과 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주 가족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큰 유산은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 속의 할아버지처럼요. 대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과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세요. 형에게도, 누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값진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기억하세요? 시간이 답이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무료이자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시간이 답이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나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